지금 국제 우주 감시 체계가 전례 없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국제 규정 0.5m를 훌쩍 뛰어넘는 0.24m 해상도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세계 우주 질서를 통제해온 오르페우스 감시망은 즉시 4개국 제밍 위성을 총동원해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72시간 동안 모든 통신을 차단한 뒤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반격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양자 도약 암호화 신형 운영 체계로 무장한 아리랑 7호는 모든 제밍을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감시 기관들의 기밀 시설을 초고 해상도로 촬영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기술 패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이 순간 과연 새로운 우주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드라몬트입니다. 새벽 2시 37분, 오르페우스 감시체계 중앙관제실의 경보음이 3번 울렸습니다. 52인치 대형 스크린 8개가 동시에 붉은 빛으로 번쩍였어요. 제 귓속에서는 금속성 알람이 망치처럼 두드리고 있었죠. 심장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니터 중앙에 떠오른 수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아리랑 7호 광학 해상도 0.24m. 오르페우스 국제규정에서 정한 0.5m 제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규정 위반은 처음이었죠. 파리 본부에서 온 긴급 전화가 제 책상 위에서 진동했어요.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라몬트 부국장님, 상황 파악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프로젝트군요. 하지만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3번 재검증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접촉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본부장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어요. 20년간 오르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부국장님이 직접 가셔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말인가요? 가능한 한 빨리요. 한국 측이 공식 발사 일정을 발표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시선은 다시 붉은 숫자들로 돌아갔어요. 0.24m. 이 수치는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해상도였습니다. 국제우주조약에서 민간 위성에게 허용하지 않는 군사급 성능이었죠.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한국 측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강도현 소장이 이끄는 누리호 발사팀의 프로필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규정을 성실히 따르는 모범 협력국이라고 여겨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수치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우주개발 현황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몇 차례 발사에서 모두 성공을 기록했던 로켓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어요. 스크린 속 위성 궤적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리호는 단지 로켓이 아니군요. 규칙을 흔드는 신호탄입니다. 에밀리아 로하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콜롬비아 출신인 그녀는 오르페우스에서 암호 체계를 담당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라파엘, 이 데이터 좀 보세요. 한국 측에서 보내온 사전 신고서예요. 에밀리아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지구 관측 위성 발사 예정. 상세 재원은 발사 후 공개. 평소 각국이 제출하는 수십 페이지 기술 문서와는 천지 차이였죠. 이상하네요. 보통은 모든 스펙을 미리 공개하는데 에밀리아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국제우주조약에 따르면 모든 위성은 발사 전에 상세 재원을 신고해야 했거든요. 제 뇌리에 한 가지 추측이 스쳤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규정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켜왔는데 말입니다. 인천공항행 항공편을 예약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간 각국의 위성 발사를 감시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확보했느냐는 점이었죠. 가방을 챙기면서 오르페우스 국제규정집을 넣었어요. 324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제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 질서를 관리해온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의 권위는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 시간까지는 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했어요.
보통은 기술 제한 권고로 끝나는 일이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관제실을 나섰어요. 파리의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차가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으로 가는 이 출장이 단순한 규정 위반 처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이틀 전, 제가 머물던 서울 호텔 방에서 이상한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제 노트북 화면에 한국 연구단지 모니터링 그래프가 급격히 변했어요. 평소 초당 수백 메가바이트를 오가던 데이터 트래픽이 갑자기 0.00%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대전 연구단지의 모든 외부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인터넷, 위성통신, 심지어 휴대폰 신호까지 모두 차단됐습니다. 마치 그 지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파리 본부로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에밀리아 로하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라파엘, 이상해요. 한국 연구단지 전체가 갑자기 블랙아웃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정확히 한국 시간 오후 2시부터예요. 모든 신호가 수평선처럼 0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 데이터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나사, 유럽 우주청,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모두 정상적인 통신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직 한국만 완전한 침묵 상태였습니다. 혹시 기술적 오류일까요? 에밀리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설령 그녀가 보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차단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어요. 제 뇌리에 한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항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었어요. 강도현 소장과의 대화에서 느낀 그 확고함이 사실은 허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재민 경고가 효과를 발휘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항복 협상을 준비할 때는 통신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반대로 모든 소통을 끊어버렸거든요.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연구단지는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 화면의 그래프는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의 심전도처럼 평평한 선만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라파엘, 상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채널도 우주개발 관련 문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외교부는 뭐라고 하나요? 그냥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마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시내를 걸으며 한국인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전 연구단지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제 추측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통신 차단이 72시간을 넘어서면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복 준비치고는 너무 오래 끄는 거였어요. 에밀리아와의 화상통화에서 그녀가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라파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전력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연구단지의 전력 소비 패턴을 보면 통신은 차단됐지만 전력 사용량은 평소보다 30%나 늘어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신은 끊고 전력은 늘렸다는 건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 침묵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쌓기 위한 것 같군요. 제 입에서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항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거였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72시간 동안 260명의 연구진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손이 오르페우스 규정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324페이지의 조항들이 무력해 보였어요. 규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파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오전 11시 27분,
오르페우스 중앙관제실에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계음이 아니라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스크린 12개가 동시에 황색 경고등으로 바뀌면서 관제실 전체가 불안한 빛에 잠겼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어요. 에밀리아가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라파엘, 큰일입니다. 아리랑 유코를 놓쳤어요. 뭐라고요? 아리랑 유코는 2년 전부터 정상 추적 중이었는데. 지금 확인해보세요. 에밀리아가 가리킨 메인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TRACKID LOST OBJECT INVISIBLE. 붉은 글씨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아리랑 유코의 추적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모든 신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투명해진 위성이라니. 제 이해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위성이 궤도에서 사라지려면 폭발하거나 대기권으로 추락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감시 기관들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미국 우주사령부, 러시아 우주청, 유럽 우주청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아리랑 유코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라파엘, 이거 보세요. 에밀리아가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위성 추적망의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위성 중에서 아리랑 유코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0년간 오르페우스 감시망을 신뢰해왔는데 그 망 자체에 구멍이 뚫린 거였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한 걸까요?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레이더 반사까지 사라지는 건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라면 반드시 신호가 잡혀야 합니다. 에밀리아의 말이 맞았어요. 레이더는 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사되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그마저 사라졌다는 건 파리 본부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어요. 드라몬트 부국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리랑 유코 실종은 우리 감시망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72시간 동안 통신을 차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갑작스러운 침묵, 전력 사용량 증가, 그리고 이제 기존 위성마저 감시망에서 사라진 상황.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사라졌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아리랑 유코가 아니라 우리 감시 시스템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모니터들을 다시 살펴보며 섬뜩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킬 기술을 개발했다면 아리랑 7호 발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재밍 작전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많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아리랑 유코가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추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리랑 7호 발사 예정일 사흘 전 오르페우스 최고보안 회의실에서 4개국 재밍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8명의 담당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어요.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 위 재밍 위성 4개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죠. 미국 우주사령부에서 온 윌슨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아리랑 7호 발사와 동시에 4개국 재밍 위성을 동시 가동합니다. 목표는 완전한 신호 차단이에요. 스크린 위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4개의 재밍 위성이 동시에 전파를 발사하며 한반도 상공을 덮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전자기 우산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밍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 질문에 윌슨 대령이 차갑게 답했어요.
위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통신, 원격 조종, 데이터 전송 모두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오르페우스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재밍 작전을 승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경고 수준의 제한적 재밍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독일 대표가 추가 자료를 배포했어요. 제 앞에 놓인 문서 표지에는 극비 재밍 작전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74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문서였어요. 매뉴얼을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42페이지에 적힌 문구 때문이었어요. 신흥국 위성은 즉시 무력화하라. 협상 여지 없음. 선명한 활자로 적힌 그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신흥국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혔어요.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었고 우주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거든요. 에밀리아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라파엘, 이 작전 규모가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라면 외교적 경고나 제한적 재밍으로 충분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 봉쇄 수준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재밍 매뉴얼을 다시 읽어봤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불편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압박 조항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창밖 파리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행해온 업무가 정말 질서 유지였을까요? 아니면 기존 패권의 보호였을까요? 밤이 되어 에밀리아와 함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라파엘,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뭘 잘못했나요? 기술을 발전시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규정을 위반했으니까요. 그 규정을 만든 건 누구죠? 그리고 그 규정의 진짜 목적은 뭔가요? 에밀리아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국제규정이 사실은 기술적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강도현 소장의 확고한 태도, 연구진들의 평온한 표정, 그리고 72시간 동안의 완전한 침묵. 그들은 단순히 규정을 어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목표가 있었던 거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오르페우스 국제규정집을 바라봤습니다. 324페이지의 조항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책이 정말 평등한 우주 질서를 위한 것일까요? 우린 질서를 지킨다 말해왔지만 어쩌면 우린 벽을 쌓아온 것일지도. 제 입에서 나온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의 진실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20년간 확신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밍 작전은 이틀 후에 실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리호 발사 당일, 파리 오르페우스 본부 중앙관제실에서 오전 10시 정각. 모든 스크린이 한국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28명의 관제 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이제 파리에서 원격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4개국 재밍 위성이 모두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이제 발사 신호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메인 스크린에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거대한 로켓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발사 확인. 누리호 상승 중. 관제 요원의 외침과 함께 재밍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4개국 재밍 위성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한반도 상공을 거대한 전자기 장벽으로 덮어버렸어요. 스크린에서는 재밍 강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재밍 강도 97%. 모든 주파수 차단 완료. 윌슨 대령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15분 후, 누리호는 예정 궤도에 도달했어요. 아리랑 7호가 분리되어 독자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죠. 아리랑 7호 신호 감지 시도 중. 에밀리아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신호 없음. 위치 확인 불가. 재밍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군요.
윌슨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재밍을 당한 위성은 불규칙한 신호라도 내보내는데 아리랑치로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주파수 스캔 결과는 어떤가요? 제 질문에 에밀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메인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TARGETINVISIBL이 SYSTEM5VERRIDDEN. 붉은 글씨가 관제실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시스템 오버라이드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윌슨 대령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가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라파엘, 이상해요. 우리 재밍 신호가 모두 허공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재밍 위성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가 목표물에 닿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아리랑치로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밍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재밍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1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라파엘, 레이더 반사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아의 말에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20년간 우주감시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든 관측소에 재확인 요청합니다. 아리랑치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몇 분 후 답이 돌아왔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추적 불가능. 우리는 그들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닿지도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20년간 쌓아온 오르페우스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윌슨 대령이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과 영국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개국이 총동원한 재밍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그날 밤 텅 빈 관제실에서 혼자 남아 모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TARGETINVISIBLE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72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리랑치로 발사 다음 날 오전 8시 42분. 파리 오르페우스 본부로 한국에서 보내온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아리랑치로 성능 시연.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제 마우스 커서가 첫 번째 파일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를 열었을 때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리 오르페우스 본부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건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옥상에 환풍구 볼트 6개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심지어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떨어뜨린 볼펜까지 보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에밀리아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유럽 관측 기지 사진이었어요. 기지 마당에 주차된 직원들의 자동차 번호판이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심지어 한 직원이 차에서 내리며 흘린 커피 얼룩까지 보였어요. 제 손이 떨리며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을 항해 중인 미국 감시선의 모습이었어요. 갑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선원들의 표정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 선원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작은 로고까지 완벽하게 식별 가능했어요.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8명의 직원들이 모두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거든요. 윌슨 대령이 급하게 본국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독일과 영국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본국 기밀 시설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힌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해상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죠? 제 질문에 에밀리아가 정밀 분석 결과를 확인했어요. 0.24m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선명해 보여요. 0.24m. 오르페우스 규정 0.5m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그런데 실제 성능은 수치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르페우스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 강도현 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기술 주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책상 위에 오르페우스 국제 규정집을 만졌어요. 324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이 갑자기 무력해 보였습니다. 0.5m 제한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은 이미 그 2배의 성능을 현실로 만들어냈는걸요. 오후가 되어 전 세계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세계 최고 해상도 위성 공개, 기존 국제 규정 무력화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윌슨 대령에게 물었어요. 대령,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밍도 실패했고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윌슨 대령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궤도 어딘가에서 아리랑치로가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걸 지켜보면서 말이죠. 규정을 넘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운 거군요. 집에 도착해서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한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20년간 신봉해온 오르페우스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도 느꼈어요. 인류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초고해상도 사진 공개 이후 오르페우스 본부는 연일 긴급회의에 시달렸습니다. 3일 동안 각국 대표들이 파리로 몰려왔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론 한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회의 마지막 날 제가 제안했어요. 직접 가서 대화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압박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러 말이에요.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이 가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명령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르페우스 국제규정집 대신 새로 작성한 협력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3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에는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현 소장이 저를 다시 맞아주었어요. 일주일 전과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소장님, 지난번 방문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잘못된 접근을 했어요. 강도현 소장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더 강한 압박을 가하러 온 줄 알았을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제 가방에서 협력 제안서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존중 기반 국제 우주 협력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24페이지의 규정집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담은 문서였죠. 한국의 기술 주권을 인정합니다. 대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강도현 소장이 제안서를 넘겨보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기술 교류, 공동 연구, 정보 공유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쌍방향 협력이에요.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저희가 가진 경험도 나누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20년간 신봉해온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강도현 소장이 윤세화 박사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아리랑치로의 양자도약 암호를 설계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지성이 느껴졌어요. 박사님, 오르페우스에서 협력 제안을 하셨습니다. 윤세화 박사가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15분 정도 지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을 것. 둘째,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것. 셋째, 일방적인 규정 변경은 금지할 것. 윤세화 박사의 조건들은 모두 합리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제안하려던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어요. 강도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공동 탐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의 아리랑 7호와 오르페우스의 관측망을 연결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단지를 나서면서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번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약속을 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손이 가방 속 오르페우스 국제 규정집을 만졌어요. 324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펼쳐봤습니다. 20년간 제 업무의 기준이었던 책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았어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허락이 아니라 동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높은 궤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여전히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협력의 상징으로 말이죠.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아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대답에 에밀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기존 체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오르페우스 본부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저는 한국과의 협력합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아리랑 7호의 기술력을 목격한 후로는 모두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우주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에서 저는 30년간 사용해온 규정집을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